예, 지금부터 류지철 대표님을 저장으로 모시고 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시 10분이 됐으니까 제2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그 류지철이고요.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그 에너지 경제와 우리 동북아 에너지 협력, 여러 가지 국제 에너지 협력을 담당하다가 지금은 정년 퇴직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 연구원 은퇴하신 분들하고 같이 연구 조합을 지금 만들어서 계속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제2 세션의 주제가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강원도.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또 챌린징한 그러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동북아 에너지 그러면은 동북아를 보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북한,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몽골, 이제 일본 해가지고 이제 동북아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 나라들 간의 다자간 아니면 양자간 에너지 협력 사업을 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동북아가 전 세계 에너지의 지금 34%를 에너지 소비를 하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의 에너지 협력은 상당히 부진하다.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가령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개발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도입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논의가 돼 있었지만은 2008년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협정도 맺었고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진전을 못 이루고 있는 이유가 러시아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북한이라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이 지금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보면은 우리가 에너지 협력 사업을 할 때 보면은 러시아는 서방 세계의 제재를 받고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제재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할린의 가스전의 개발에 외국 기업이 투자를 그 제재 때문에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북한이라는 나라도 또 핵실험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제재 대상인 국가하고 어떤 자유로운 어떤 투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술 협력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북아 에너지 협력, 오늘 사실 발제자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발제 비슷하게 조금 간단하게 토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정책 개발한다든지 어떤 명제를 설정할 때 보통 육하원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인데, 우리가 오늘 이 세션의 주제가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강원도니까는 누가는 정해졌습니다. 강원도 어디서, 그것도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걸 왜 해야 되느냐, 또 언제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사실 우리가 이 세션에서 좀 우리가 논의하면서 토론하면서 답을 얻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전력 개통연계, 그 다음에 에너지 기술 협력,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협력, 전 세션에서 얘기했던 어떤 수 경제, 수 사회로에 가는 협력, 주변 국가의 협력,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구체화시키는 강원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효율적이다. 효율성이 있다. 그 다음에 다른 거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어떤 세 가지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이 확보될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되겠느냐? 그럼 언제 할 것이냐? 지금 당장 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할 것이냐? 근데 가령 우리가 북핵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 안 된 이상은 북한이 참여하고 러시아가 참여하고 중국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다자간 협력 사업은 장기적인 과제로밖에 볼 수 없는, 그리고 세계 LNG 시장을 볼 경우에는 미국의 셰일 혁명에 의해 가지고 LNG 시장이 지금 상당히 과잉 공급이 되는 그런 여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0년 동안을 볼 때 호주하고 카타르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러시아의 소위 말한 PNG 파이프라인 사업이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10년 전, 20년 전부터 얘기했던 파이프라인 사업도 단기 사업보다는 장기 사업으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장 여건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그건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강원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강원도가 우리가 주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거는 버텀업 어프로치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효율성 있고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어떤 정책 주도, 탑다운의 정책 주도가 아니고 비즈니스 프로젝트 오리엔티드 된 버텀업 어프로치로 가면서 다자간으로 갈 것이냐 양자간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그 과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그 좌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발제자가 없으시고 6분의 그 토론자가 계십니다. 그 6분의 토론자를 제가 여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강경수 단장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의 그 신소재 공학과의 교수님이신 김주영 교수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통일연구원의 그 평화연구실의 그 나용우 박사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전기연구원의 윤재영 박사님은 그 전력망 연구본부에서 계시는 윤재영 박사님 모셨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글로벌 사업의 그 이한우 부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 회의의 그 호스트이신 그 강원연구원의 그 양철 책임연구원이 그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시간이 90분인데요. 이게 다시 40분에 이 세션이 끝나게 돼 있는데 현재 이제 제가 10분을 썼네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토론하시는 분이 한 10분 이상을 안 넘기고 또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남으면은 토론자들끼리의 또 Q&A, 또 우리 또 프로에 계신 분들의 그 Q&A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고 어려운데 이렇게 또 좋은 회의를 마련해 주신 우리 강원연구원께 다시 감사드리고, 우리 토론자 여러분께 참석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같이 계신 여기 청중께도 감사드리면서 제가 그럼 첫 번째 토론자를 우리 강경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 토론 순서는 여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가 다시금 부탁드리겠는데 시간 좀 지켜주시면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또 강원도의 삼척시하고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이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통해서 수소 R&D 특화 도시인 삼척시와 수소 시범 도시 인프라 기술 개발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개발은 삼척시에서 수행 중이고요. 수소 에너지 그리고 재생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건축 기술이 의 융합을 통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미래 주거 환경을 구현하는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관련돼서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5D라고 그러죠. 탈탄소화, 그다음에 디지털화, 그다음에 그리고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그다음 디레귤레이션, 그다음 그리고 이러한 기존의 에너지들은 이제 중앙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으로 이제 분산시켜서 내려보내는 중앙 집권식이었다면은 이런 지역 분산형이 되고 이런 디지털화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산지소로 사용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에너지의 민주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크게 보면은 전기화와 그리고 도시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도시화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도시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스마트 도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관련 또 분산 시장 관련해 가지고 연료전지라든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은 우리나라도 관련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해서 주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또 제로에너지 건물 같은 것도 단계적 의무화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런 환경에 맞춰 가지고 저희 그 연구단은 즉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주거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의 수요하고 공급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장단기적으로 해결하는데 이제 ESS도 사용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파워 투 가스 또는 파워 투 히트 또 이러한 열 에너지를 저장한다든지 또는 수소 에너지를 저장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이러한 에너지들을 활용하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수소로 이를 저장해 가지고 주거 부분에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미래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어떤 수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특히 주거 부분에 수소 에너지가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유영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수용성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안전성, 그다음에 경제성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용성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인식적인 부분이 있겠죠. 이게 위험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한 제도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수소를 우리나라 주거단지에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토부 쪽에서는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인증제도라든가 건물의 인증,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소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수용성 부분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주거 부분에 수소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방호 시설을 갖춰야 될 것이냐, 이격거리는 어떻게 둬야 될 것이냐, 또 저장량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저장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안전에 관련된 규정이나 아니면 관련 연구 등이 좀 부족하고요. 또 이런 주거 부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뭐 경제성이 확보돼야겠죠. 지금 있는 것보다는 연료전지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 효율이나 내구성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될 것이고요. 아까 전에 뭐 말씀드린 것 같이 재생에너지를 지금 같은 S&P나 RC 제도 하에서 그린 수소를 만든다라는 거는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DR이라든가 리버스 DR 또는 뭐 PPA 제도 이런 에너지 거래 제도를 다양한 거래 제도를 활용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제 개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이제 보조 서비스로서 수소 에너지로 전력을 흡수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 체계 같은 것들이 갖춰져야지 그린 수소는 비로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또한 이 연구의 의미는 아까 전에 수용성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삼척에서 이것을 건설해가지고 단순히 연구 사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소를 활용하는 주거 단지가
주민들이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는지 주민센터로 사용한다든지 핸드폰 선수단을 사용하고 또한 연구 중에도 저희가 주민들에게 개방을 통해 가지고 이 수소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활용해서 이제 보여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또 이 강원도 쪽에서 수소 에너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그 도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인가, 또 더 거시적으로 동북아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그 기여를 하고 우리가 그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할 때는 사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강원도가 뭘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아까쯤에 그 카이아의 이은호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저는 공감이 갑니다. 수소 리조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리조트형 주거단지나 친환경 주거단지, 즉 CO2 프리의 휴양을 할 수 있는 영동 지역의 자연적 환경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삼척, 강릉, 속초, 길게는 저기 북한까지 연결되는 원산으로 연결되는 그런 관광단지들을 친환경 리조트 형태로 좀 구성을 하고 그 단기적으로 거기에 투자도 받을 수 있을 거고 투자자들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이런 주거단지나 이게 리조트들을 연결하는 교통 수단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수소 열차나 수소 버스 등을 활용해가지고 친환경 모빌리티를 구현하고 이렇게 해서 발생한 이런 대형 수소 충전 시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그럼 대형 수소 충전소들은 기존에 이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수소 충전소 말고 액체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액화 수소를 활용하게 되면은 충전소가 굉장히 컴팩트해질 수가 있어요. 같은 대의 톤 단위 이상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인프라들을 확보하고 액화수소의 용처를 찾아내고 또 이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액화수소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삼척에 LNG 기지죠. LNG 기지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개지를 통해 가서 대량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과 또한 그런 기반 하에서 경제성을 갖는 액화 플랜트를 옆에 지어서 그걸 이제 이런 그 버스라든가 열차 쪽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금 해상 물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럽에 배터리를 수출하는데 러시아 횡단 열차를 통해서 지금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비용이 더 싸대요. 원래는 해상 운임이 더 싼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열차 같은 것들이 좀 확장돼 가지고 그 강원도를 통해 가지고 원산 저 블라디보스톡으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진출될 수 있다라면은 저희가 관련된 수소 충전 인프라, 열차에다가 수소를 충전하는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쪽에다가 횡단 열차 같은 데다가 이제 그런 충전 시설들도 저희가 건립해주고 수소 열차들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또한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예,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소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철도, 물류, 그리고 원산하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한다는 건 상당히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서 우리가 늘 천연가스니 전력이니 석탄 이런 걸 얘기했지만 수소 가지고서는 그렇게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강원대학교의 김지영 교수님을 모시겠는데 우리 김 교수님은 수소산업 연구추진단 단장으로 계시네요. 그러니까는 또 수소에 관련돼 가지고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주영입니다. 제가 좀 과분하게 수소산업 그 연구추진단을 맡고 있는데요. 이거 사실은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원도에서 이제 액화 수소라든지 여러 개 수소 산업들이 이제 저희가 많이 부흥되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 전략 산업이
수소산업이 되니까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학에서도 이에 대한 당연히 대응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일단 뭐 여러 가지 무슨 그 논리도 제공해야 되고 진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발전 전략을 제공하는 게 저희 지역 거점 대학의 책임이니까 당연히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떤 구심점이나 태스크포스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구성한 게 이제 수소산업 연구 추진단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뭐 지역에서 이제 그 수소 관련 뭐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저희가 그 강원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가상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가상학과가 어떤 거니 융합학과예요. 융합학과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정보통신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그다음에 토목공학과 이 4개 학과가 융합학과를 해서 일장의 가상학과로 저희가 수소시스템공학과를 작년에 개설을 해서 지금 현재 30명의 그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약간 좀 지역적인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그 강원도 특히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이 삼척 지역인데 삼척 지역에서 보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좀 강원도도 넓혀 상관없지만은 수소 산업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수소 산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다른 산업이 있으니까. 근데 강원도는 좀 다릅니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경주 규모라든지 인구가 굉장히 작은 곳이요. 그런데 이런 전환점에서 뭔가 그 지역 부흥이라든지 도 전체의 부흥을 위해서 그 도에서 이제 수소 산업을 하는데 지역 구민들은 정말 이게 될 건가? 아니면 정말 이게 우리가 갈까 하는데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기대도 클 뿐만 아니라 우려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그러면 그 상황에서 대학도 굉장히 뭐 아시겠지만 여러 교수님들이 공학자들 많이 계시니까 앉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액화수소가 우리한테 맞는 건지, 정말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그 가시적인 성과는 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지역적 그러니까 약간 옛날 얘기인데 여기 앞에 계신 그 지금 청주로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나이가 그렇게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은 옛날에 1970년대에 가장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학생이 많았던 곳이 정선, 태백, 삼척입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 얘기도 그 동네 개가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닐 만큼 정말 풍요로운 도시가 삼척, 정선, 태백이었어요. 근데 그때 울산하고 그때 70년대 울산하고 그다음에 삼척을 비교하면은 삼척이 오히려 인구가 많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GDP가 훨씬 높았겠죠. 근데 지금 어느 순간에 80년대, 70년대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국가에너지가 그러니까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가면서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삼척의 인구는 65,000밖에 안 됩니다. 뭐 강릉 진짜 옆에 있는 동해랑 합쳐도 20만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아시면 영동 지역의 모든 지금 도시들은 어차피 향후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도시입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에너지가 어디로 전환되는 거니? 석탄에서 석유로.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 전환 시점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패러다임이 이제는 어디로 오는 거니 수소로 간다는 건 누구도 보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만 남은 거지 가는 거는 다 동일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지역 부흥, 그러니까 영광이어 다시 한 번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삼척 지역, 영동 지역에서 특히 강원도 전체 상관없어요. 수소 산업을 바라보는 여기 도민들의 거기 이제 도민들의 그 궁금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열정은 다른 도와 아예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부흥에 또 책임을 지는 강원대학교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큰 책임감도 느끼고 절실함도 있으니까 다른 지방 거점 대학하고는 다르죠. 근데 저희가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액화수소 산업에 대해서 당연히 강원도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다른 지역보다 무슨 뭐 산업 규모라든지 인구 규모를 봤을 때 뭐 BC라 그러잖아. 근데 그럼 활용 분야라든지 뭐 이런 분야를 봤을 때 사실은 같이 이제 뭐 자동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빌리티 쪽에서는 사실은 크게 그렇게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데 액화 산업은 정말 이제 액화 산업은 정말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소 밸류 체인 아시겠지만 수소 저장, 운송,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산, 저장, 활용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저장하고 운송만 해도 그런 수소 산업이 강원도에 뿌리를 낼 수 있는 건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수소 밸류 체인이 완벽하게 강원도에 어느 정도는 구성돼 있어야 강원도의 산업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주민들이 우려한다는 게 뭔 거니 옛날에 여기 부평 산업단지도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뭐 여러 가지 규제 자유로 특구를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니까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외지에서 그러니까 한 초기에는 좀 기업들이 유치했다 그러니까 윤적이 좀 들어와 있다가 나중에 이런 규제가 다 끝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물류 비용이나 그 너무 그 수도권이나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강원도민들도 사실은 의구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액화는 당연히 하는 거고 수소 밸류 체인을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한 아까 뭐 조영호 팀장이 잠깐 얘기했지만 생산을 좀 고려 그러니까 산상 인프라를 이제 지금은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어차피 가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범부처 로드맵에 의하면 2030년 40년이면 이제 50년 가면은 당연히 해외 수입 수소도 한 50% 하는 이제 전체 수소 규모의 50%가 해외에서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그 국내 50% 생산도 30% 이상은 그린 수소 그러니까 수전해나 이런 거로 담당할 거니까 그런 걸 다 대비해서 그런 생산에 관련된 인프라도 좀 구축을 하는 게 그 진정한 강원도의 전략 산업으로 수소 산업이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좀 그런 것이 좀 고려되고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액화수소 산업이 강원도의 그 중심 산업으로 강원도가 최적지라는 것 강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수소 밸류 체인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그 생산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는 아마 그 생산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은 아마 그것도 역시 그 동북아 에너지 협력 북한의 우리가 수소 사회 기반을 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통일연구원의 그 나영호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통일연구원에 있는 나영우라고 합니다. 그 먼저 좋은 곳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공기도 마시고 해서 너무 좋은데요. 양철 박사님 포함해서 강원연구원 측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일단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적합한지 싶습니다. 이게 수소 에너지 관련돼서 에너지 그리고 공학, 전력 이런 공학을 주로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사실 정치학을 전공을 해서 이게 뭐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에너지 안보 협력 문제로 좀 작성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동북아에서 어떠한 방식의 에너지 협력이 가능할까라는 차원에서 좀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직장이 통일연구원에 들어가면서 주로 이제 남북 교류협력, 특히 이제 지자체 교류협력을 주로 이제 최근에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받고 제가 고민했던 것들은 이 동북아 이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 가운데 동북아의 어떠한 방식의 에너지 협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원도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주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몇 마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감히 토론을 수락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제 좌장을 맡고 계시는 유재철 교수님께서 이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뭐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한중일 또 뭐 북한 포함하고요. 이 동북아라는 지역은 뭐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소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제 에너지 소비를 하는 국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건 또 사실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또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는 이게 협력이라기보다는 경쟁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히 이제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자원을 둘러싸고 영내 국가들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화되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중일 간에 뭐 특히 시베리아 가스를 놓고 경쟁하면서 오히려 레버리지가 러시아만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어떤 동북아 에너지 시장이 갖고 있는 불규정적인 그런 시장 구조, 그러니까 독점 공급하고 경쟁은 과점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경쟁이 심화될수록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이제 자료집에 적어놓은 것처럼 그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얻는 이제 편익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공급국인 러시아의 차원 그리고 에너지 수입국인 한중일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편익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은 과연 한중일 3개국이 이 협력을 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BP에서 나온 2019년 이제 소비의 양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에너지원으로 석탄이 거의 60%에 육박을 하고요.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석유에 좀 의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어떤 에너지를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이었고요. 이러한 삼국 간의 이해관계가 상이하다는 것은 결국은 한중일 3국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협력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냥 둘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제안했던 거는 한일 간에라도 왜냐하면 이제 소비 구조나 에너지 시장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한일이 먼저 좀 이니셔티브를 잡고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것이 가능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동북아 이제 에너지 허브 구축이나 에너지 수합의 이런 제도들 또는 이제 오늘 주로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전력망 이따가 전력망 얘기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슈퍼그리드 문제 그리고 원자력 안전 협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공동 개발 뭐 협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가 있겠고 뭐 오늘 수소 경제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제 동북아 차원에서 선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갈 수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동북아 협력을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에너지 협력은 주로 사실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좀 화석연료를 저는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상당히 더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을 그러면 강원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이냐? 제가 고민했던 거는 이 강원도라는 곳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적 특수성 그리고 전략적 우위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이 들었고요. 그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미래 비전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분단의 비용을 강제로 강원도는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분단 체제 하에서 지내왔고 그것이 결국은 강원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뤄 나가는 데 상당히 장애물이 되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최근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평화번영이라는 이 혜택을 강원 스스로 창출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 우리가 에너지 협력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미래 비전이 에너지 협력하고 직접 관련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이템을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로 왼쪽 위에 있는 철원평강 평화영농지대 이것이 핵심적인 이제 남북 교류협력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에너지 협력 분야를 좀 활용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 용농용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최신 기술인 스마트팜 기술을 결합시키는 방식,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남북 농업 부분이지만 이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내는 방식. 이 과정에서 이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그 북한에서 이러한 어떤 스마트 기술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높은 걸 아실 거고요.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스마트팜 그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을 직접 방문을 했던 북한의 고위층이 했던 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러한 아이템을 제시한다면 그냥 단순히 영농지대 협력지대를 만들자라기보다는 이 내용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이런 내용들을 넣는다면 북한이 상당히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동북아 차원에서의 에너지 협력 문제에서는 저도 뭐 깊이 고민을 하진 않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좀 고민해봤는데 강원도가 갖고 있는 어떤 지리적 위치, 그러니까 한반도의 중심에 있고 특히 동해라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일 기지나 그러니까 오일 허브나 LNG 허브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앞 세션에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는 못했는데 앞 세션에도 어떤 주민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뭐 오일 허브나 LNG 허브를 만든다는 거는 상당히 지역 차원의 발전에 있어서는 크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반면에 또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은 좀 개발의 문제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너지 기지를 강원도에 구축을 함으로써 사실은 강원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 특히 에너지 기술에 대한 적용들이 있기 때문에 동북아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남북 간의 에너지 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동북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주도해 가자는 그런 특히 전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원전 안전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 국가인 북한 이웃의 그 북한의 그거를 실질적으로 철원 평강 지역의 에너지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에너지 사업을 할 때 그 강원도 도민들 주민들의 그 수용성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경구원의 그 전력망연구본부의 그 윤재영 박사님을 토론에 모시겠습니다. 윤재영 박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동북아 개통연계 그다음 평양도 다녀오시고 그래가지고 이 분야에 오랫동안 많은 기여를 해오셨기 때문에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늘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1991년도에 구소련이 붕괴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소련 내에 경제가 붕괴되면서 에너지 수요도 급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자국의 어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에너지 수출 정책을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갔는데 그 결과 자국 내 가스전을 개발하면서 해외 자본을 들인다든가 혹은 전력 수요의 감소로 인한 잉여 전력이 발생한 것을 일본이나 북한이나 한국이나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 게 가스망 연계 사업을 일본 그리고 한국, 중국과 협의를 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가지고 전력망 연계를 일본 그리고 한국하고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동북아 영내 국가 간의 에너지 협력이 현재까지도 그리 원활하지 않고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를 보면은 동북아 통합 에너지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동북아 통합 에너지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에 에너지망, 가스망, 송유망, 전력망 같은 것을 연결을 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자유롭게 에너지를 융통하면서 에너지의 통합 시장을 즉 북유럽 모델과 같은 그런 통합 에너지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공학을 한 사람으로서 개통 해석을 하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그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제를 하다가 남북한 업무를 조금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아주 짧은 소견으로서 파워 시스템 엔지니어 전력 기술자가 에너지 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 경제학자가 에너지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는 조금 다르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이 그동안에 좀 들었습니다. 지금 그 에너지 산업,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통신이나 IT 산업과는 달리 에너지 산업이 상당히 좀 한정적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뭐 제 스스로의 살을 깎아먹는 발언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가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컨벤셔널한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대체제의 관점에서 논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산업이 전국적으로 환경의 문제와 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물론 알리백이라는 그 순수한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의 공급과 소비를 목표로는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많지만은 전기화의 관점이 지금 좀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수소를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도 결국에는 전기화의 관점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에너지 산업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에너지의 총 수요는 포화됩니다. IT나 다른 어떤 그 산업과는 약간은 다른 특성입니다. 그리고 전력 수요도 다른 에너지, 즉 석유나 석탄이나 가스보다는 약간 늦더라도 언젠가는 포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에너지의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건가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한 가지 단초가 결국 동북아 에너지 협력이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3020 정책이라든가 4030 정책, 즉 친환경 에너지 공급이라는 측면도 국내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조금 힘든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탄소 배출권을 해외에 의존하는 정책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결국에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들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에너지 협력 부분에서 그러면 현재까지 그렇게 20년 넘게 근 30년 가까이 논의가 됐는데 가스망, 송유망, 전력망 연계가 논의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실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경제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확실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양자 그리고 다자 간에 완벽하게 확립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영내 국가들 사이에 아직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스로서 따지는 것은 양자간이든 다자간이든 어쨌든 정치적인 신뢰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에너지 시큐리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됐든 간에 북한을 경유하는 에너지망이 분명히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남북한 관계,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 정치적인 양자간이든 다자간 완벽한 화해와 신뢰의 바탕하에서 정치적인 합의가 구축이 되어져야 이 동북아 에너지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은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의견이라고 보아집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동북아 에너지 협력 사업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게 에너지망의 연결입니다. 즉 가스망, 송유망, 전력망의 연결 같은 겁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 에너지의 협력도 거기에 추가되어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협력 사업의 추진과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북한이나 러시아 지역에 전원 개발을 한다든가 혹은 러시아가 원하는 가스전을
개발을 하고 우리가 일정 부분 그 지분을 가져온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술이나 인력이나 기타 다른 사업적인 그런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적이든 지자체적이든 어떠한 타겟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국가적인 정책 목표하고 지자체에서 가지는 관점이 약간은 다를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국가 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수십 년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책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 향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영내 국가 간의 평화 유지 그리고 과거의 유산을 좀 청산하는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크다고 봅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정책 목표라고 본다면 지자체 관점에서는 그 해당 지자체의 이익 그리고 산업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이 관점에서는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일종의 시범사업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자간 정치적 합의와 비즈니스 신뢰성 구축이 결국에는 동북아 에너지망, 그게 가스망이 됐든 송유망이 됐든 전력망이 됐든 아니면 에너지가 아닌 철도, 도로, 통신망이 됐든 모든 영내 국가 간의 협력에서 기본 전제 조건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영내 국가, 즉 서유럽, 북유럽, 동유럽, 그리고 북미, 남미, 심지어 동남아, 아세안 국가까지도 에너지 협력망이 있는데 비해 가지고 유일하게 동북아 지역의 영내 국가 간의 에너지망 그리고 협력망이 구축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를 풀기 위해서는 다자 간의 정치적인 합의와 비즈니스 마인드, 신뢰성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신재생 에너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해야 하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3020이라든가 4030과 같은 국내의 절실한 탄소 배출권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은 좀 벅찹니다. 그러면 수소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시범 사업으로서 어떤 수소 시범 단지를 만드는 데에서 신재생 에너지원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어느 분야에 국가 전체적인 전력 수요에 투자를 공급을 할 것인가 혹은 그것을 수소 생산을 통해서 또 다른 수송이라든가 기타 다른 분야에 투자 공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타겟별로 지자체가 적정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고 분명히 이 신재생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공급 부분은 상당히 근본적이지만 중요한 문제이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동북아 에너지 협력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석탄 중심의 경제이고 일본이나 한국이 석유 중심의 경제이며 러시아가 가스 중심의 경제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경제의 중심이 되어져야 할 것인데 그 신재생 에너지를 대량으로 지속 가능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지금 몽골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에 부존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경제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경제적으로 잘 개발을 하고 영내 국가 간의 다자간 합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강원도 관점에서 그러면 남북한이나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보다는 남북한 에너지 협력 부분에서 강원도가 좀 접근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조금은 손쉬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강원도의 몇몇 지자체에서도 남북한 협력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남북한의 그 제2의 개성공단 같은 거를 강원도의 북부 지역에
건설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쪽에다가 전원 공급을 해야 될 건데, 개성공단을 한전이 맡았던 것처럼 전원 공급을 해야 될 건데, 결국에는 남쪽에서 전원 공급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에 의한 남북한 에너지 협력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스 협력이나 수소 협력이나 다른 부분도 발생을 할 수가 있지만, 일단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개성공단과 같은 다른 어떤 하이테크 혹은 그 중공업과 같은 산업을 강원도에 접해 있는 북한 지역에 건설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전원 공급을 남쪽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강원도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강원도 쪽에 그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공단 조성이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강원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북아 협력 쪽에서 강원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에 적었다시피 일단은 약간은 좀 그 후차적이다, 후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한때나마 한너 연계망을 북한을 경유해서 오는 방안하고 동해안을 따라 가지고 강원도의 동부 지방에서 러시아의 전력이나 가스망을 받아 가지고 수도권 쪽으로 수송하는 문제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경우에 또 님비 현상 같은 그런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강원도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이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던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북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강조하셨듯이 강원도에서의 그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이고, 그러한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동북아 에너지 협력으로 확대해 갈 수 있는 잠재력이 강원도가 있다는 거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한국에너지공단, 옛날에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한국에너지공단인데, 글로벌 사업실에 그 이한우 그 부장님 토론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한우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일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로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국가 간 협력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하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뒤늦게 국제정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국제정치의 관점하고 또 2008년도에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전략을 국가적인 전략을 만들었던 경험하고 녹여서 과연 강원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판세를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제 정치를 우리가 파워 폴리틱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 정치라는 의미로도 되지만 결국은 에너지 정치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동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동북아시아는 참 독특한 지역입니다. 우리 5천만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가 만약 유럽의 어느 나라였다면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고 주변 국가들 긴장시킬 만한 그런 엄청난 국가였을 텐데, 여기서는 중국의 어느 성만큼도 안 되고 아주 작은 나라로, 심지어 시진핑 같은 사람은 한국은 소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런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이고, 그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다 산업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으면서도 또 갈등하고 이런 특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각국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은 또 어떠냐면, 다들 슬로건으로는 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원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저 국가는 우리나라의 고토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가야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복속시켜야 돼, 아니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느끼듯이 저 나라는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고 우리가 반드시 응징해야 될 나라야, 이런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 협력이라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유엔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남북 협력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트럼프와 다른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그렇지만 또 하나 바뀌지 않을 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일 것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글로벌 주적이라 미국의 제1 주적이라고 중국에 대해서 정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것이 북한의 행동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완전히 폐쇄해버렸죠. 그래서 그 나타낸 결과가 뭐냐면은 거의 95% 이상 중국으로부터 소비 물자나 생산 물자를 의존하던 것들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강원도에게 시사하는 점이 무엇일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북한 내부에서 변화는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나타나서 하는다는 얘기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김정은이란 존재는 북한 사회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 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인민들의 삶이 이렇게 피폐한 것은 나의 책임이다. 우리 리더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경제를 살리겠다. 정부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가 시장화라는 말을 쓰는데 소위 말해서 시장 경제의 모습들이 슬슬 드러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가 강원도에 강력한 경쟁자 하나를 잘라내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중국이 사실 만약에 중국이 과거처럼 얼마 전처럼 중국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강원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거의 뭐 미미하거나 없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원도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수소 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도 있겠다.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강원도에 지정하게 돼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전체 지도를 놓고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토론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군단위, 시단위, 도단위만 보고 정책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최소한 한반도 내지는 한반도를 둘러싼 이웃 국가들과도 봐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결국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이제 포화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포화됐어요. 더 이상 새로운 산업이 생긴다 한들 예를 들어 좀 냉소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강원도가 수소 액화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고 했는데 시장은요? 그만큼 큰 시장이 한국에 있나요? 에너지공단이 초기 시장을 보조금이나 용자금이나 여러 가지로 시장을 열어드리지만 보조금 시장은 금방 레드 오션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대책이 지금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크게 넓게 이 이후 기술 개발과 산업화 이후 그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우리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원도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세운 그 H자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해 보시면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가 연결되고요. 남북으로 또 연결되고 있고 동해안을 건너가면 동해안과 일본 서부 지역을 둘러싼 환동해 벨트가 구상이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물론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잘 불투명하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지금과 같이 한국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자기들의 강력한 우방국이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지금처럼 갈등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분명히 한국과 일본에서 뭔가 화해와 협력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나라 정부도 슬슬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이은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동과 영서는 분명하게 좀 구획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서 지역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영동 지역은 오히려 새로운 관점에서 뭐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러시아산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 또 환동해벨트에서 한반도 중심 지역에 있으면서 서일본 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거점화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대해서 제가 기대되는 역할이 있는데 기술력, 자본력,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북한이 우리의 강원도의 바로 북쪽에 있고 그 북쪽에 있었던 강력한 경쟁자 중국이 스스로 선이 그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북한이 기술력, 자본력,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강원도가 할 역할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북한으로 들어갈 때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한국을 거쳐서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기술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합 단계까지 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갈 수 있는 소비자용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의 에너지 제품, 에너지 기술의 표준화를 리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북한이 우리를 배신하지 못하도록 잡는 그 목줄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와 연관되기도 하고요. 좀 더 부과되는 얘기도 한데 이제 환동해 벨트 지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벙커링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고요. 정박하거나 들어오는 선박들에 대해서 생필품과 선박 용품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제공되는 에너지 중에는 액화수소도 들어가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기술 발전의 속도와 산업화 속도를 고려해서 아마 속도를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좀 이런 부분은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내 시장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보조금으로 시작될 텐데 남쪽으로 가면 강력한 울산이라는 경쟁자가 버티고 있고 다른 지역도 다 뭐 수소에 관해서 뭔가 한 몫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지자체들과 우리가 차별화될 것은 없는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생산, 저장, 수송, 이용 단계에서 누가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에 남북 간 교류 협력이 시작됐을 때 대북 전력 공급의 거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액화 수소라는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분명히 검토될 것이고 그것은 향후에 액화 수소가 철도에 응용되기 전에 결국은 그 전력을 이용한 철도가 운영될 텐데 그때도 전력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진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생산 R&D와 생산과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반도와 이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을 우리가 바둑판으로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목이 아니라 바둑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여러 가지 그 지원 사업과 그 해외 사업을 경험을 해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의 그 수소 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이후에 그 시장성 확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그 환동해 벨트에 대한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까지도 강원도의 그 차별화된
그러한 그 소위 말하는 그 수소 경제의 그 밸류 체인에 대한 그 차별화된 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강원연구원의 그 통일 북방연구센터의 양철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 양철입니다. 오늘 이번 세션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분야별로 보면은 천연가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수소, 그다음에 전력, 또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뭐 강원도, 그다음에 남북 한반도, 그리고 동부가 이렇게 다양한 지역까지 많은 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지역을 이렇게 아우르실 수 있는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 같이 토론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에너지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주제를 왜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은 저희 연구원에서 수소 융합 관련된 지금 이렇게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수소를 지금 이렇게 수소 사회로 나아가려고 하고 수소 분야에 대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소 융합과 관련된 그런 발전 방안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수소 사회나 아니면 뭐 수소 융합인 수소 관련된 분야에서 동부가 그다음에 남북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수소 분야가 발전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과연 강원도 도민들한테 또한 뭐 소위 말하는 얼마만큼 강원도 도민의 민생 안정이나 민생 개선 그다음에 뭐 경제에 이렇게 그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좀 이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는 뭐 남북도 그렇고 동북아 각 국가하고 많은 그 협력이 되고 있는데 사실 수소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협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규범이나 뭐 이렇게 표준 같은 그런 협력이 선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한 이렇게 고민도 좀 같이 하면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류지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에너지 안보나 각국의 그 에너지 주권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협력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렇게 상위 정치적인 하이 폴리틱스 차원에서의 그 협력보다는 오히려 좀 기층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민주주의와 관련된 협력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병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협력을 좀 탑다운 방식에서 좀 바텀업 방식으로 이렇게 병행을 해서 논의하는 것도 이렇게 협력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 에너지 민주주의 차원에서의 동북아 협력을 논의하는 것이고요. 사실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뭐 의의나 뭐 전략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논의가 다 이루어져 있지만 정작 개념 자체는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 에너지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뭐 그런 합의 정도는 되어 있는데 에너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이렇게 그리고 그 명확한 개념이 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이렇게 뭐 많은 학자들이 뭐 에너지 민주주의를 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새롭게 등장한 뭐 사회주의 운동으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전환을 지향하는 규범으로 좀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뭐 확립은 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시민과 지역이 자신의 에너지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좀 의미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중앙 정부에서 그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석유로 환산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에너지를 이렇게 고려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그다음에 안정된 에너지 수급이나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그 화석 에너지나 원자력 발전에 치중함으로써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에너지의 미래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본래 공공의 것이긴 한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담론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제가 지난 그 5월에 그 정부에서 2025년까지 분권형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서 전국 17개 그 지자체의 지역 에너지 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지역 주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 정부 기능의 점진적인 이양, 그다음에 지자체 에너지 사업 투자 지원 확대 및 지역 에너지 통합 지원 사업 신설 등의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강원도가 이러한 지역 에너지 계획에 대해서 4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강원도의 추진 전략으로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현,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에너지 거버넌스의 구축, 에너지 복지 확대 이렇게 4가지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목표를 보시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분산형 전원에서 발전 비중을 각각 15.1%와 45.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는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 좀 높은 수준이고요. 여기서 드는 생각은 과연 에너지 민주주의, 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 전환 이러한 거창한 아젠다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이러한 목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 민주주의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파괴적인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가 자본주의 발전 모델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지향하면서 이 초국가 메이저 기업하고 국제 금융기구의 이익을 추구를 뒷받침해 왔고 이로 인해서 에너지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 이와 함께 국가가 에너지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비국가적 지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발전소가 지역사회에 보조금이나 아니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또 운영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결국 의사결정과 운영의 주체는 여전히 전력생산업체나 업체와 같은 그런 메이저 기업이 차지하면서 주민들이 좀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예로 보면은 지역별 2018년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량을 보면은 강원도가 풍력과 수력에서 각각 전국이 25.1%하고 28.9%를 차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원도의 공원이 과연 강원도의 발전이나 도민의 인생 개선에는 얼마나 환원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의사결정에서 강원도민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원을 강원도와 그다음에 강원 도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구조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고민할 점은 석탄 같은 화석 연료로 기반한 고탄소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이라는 에너지에서 벗어나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공유되고는 있는데, 즉 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보다 분권적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 지역사회, 노동자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고는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역시 기업이 주도하고 기술 데이터와 정보를 기업이 독점하고 있고 가격 책정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도 어떻게 조정하고 협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방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남북하고 그다음에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좀 확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강원도에서 먼저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에너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또 분산형 전형의 확대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상발전소 구축을 함으로써 강원도만의 독자적인 에너지 민주주의 모델을 좀 이렇게 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모델을 면적 대비 인구 밀도라든지 지형적으로 유사한 북강원도의 모델을 이렇게 이전하는 그러한 형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중국이나 인도, 남미 국가들의 발전 과정에서 에너지 사업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면은 북한도 역시 유사한 노선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전체 에너지 민주주의를 추진한다, 정착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북아 국가들이 북한의 에너지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전력망 체계의 자국의 표준과 규범을 이렇게 이전하기 위한 시도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함께 병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북아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를 매개로 하는 협력을 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동북아 협력은 국가 주도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 주권이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초점이 맞춰지면서 협력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소프트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빈곤이라든지
에너지 난민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민주주의 차원에서 기층적 차원에서 좀 에너지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모두 말씀하신 게 어떻게 하면은 외부에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올 것인가, 에너지를 가지고 올 것인가, 전력을 가지고 올 것인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강원도가 수소 분야나 뭐 수소 용합 분야에서 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조금 더 이렇게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강원도가 그 에너지 수요자가 아닌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뭐 지금까지는 뭐 수요자 입장에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모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수소 분야나 수소 용합 분야에서 발전을 통해서 뭐 중동이나 러시아에서 화석 에너지원을 수입하고 뭐 중앙아시아나 몽골에서 전력을 도입하는 형태에서 한국이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북한에 거쳐 동북아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관련된 그 생각 뭐 정책이나 제도라든지 뭐 교훈들도 저희가 좀 한번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물론 장기적인 관점이지만 그럼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강원도가 그 에너지 문제를 다시 부각하는 수소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는 거와 그다음에 그게 이제 남북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존의 에너지 시장에서 했던 중앙 집권식에서 이제 분산형으로 가면서 에너지 민주주의 가버넌스에 대한 그 변화, 사실 그 변화라기보다는 진화돼가는 그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 시작하기 때 말씀드린 거는 이제 토론자들끼리 먼저 토론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플로우를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청중 계신 분들께서 먼저 의견이나 그 다음에 질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질문일 경우에는 어느 분한테 어느 토론자한테 한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걸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토론자들한테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리고 나서 제가 정리하는 거로 하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 청중에서 그 질문이나 어떤 의견, 코멘트 제시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수소경제 로드맵에 수소 선박을 지금 개발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수소 선박이 결국은 이제 북극 항로로 가게 되면 한 30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러려면은 기체 상태 수소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화물을 적재해야 되는 공간에 수소를 실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액체 수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그 액체 수소의 어떤 그 수요가 있는 거는 이런 선박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는데요. 그래서 강원도의 장점을 좀 살려서 우리 인천공항이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정부에서 육성하듯이 강원도도 삼척이나 뭐 속초 이런 그 항구들을 그 북극 항로의 허브 항구로 육성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면은 이런 수요와 어떤 강원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강원도가 앞으로 이런 수소 에너지 패러다임 쪽에 좀 반영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정부의 정책으로 건의되거나 뭐 지금 이제 대선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이 되게 된다면 상당히 그 강원도 활력에 어떤 많이 도움이 될 거라 보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많은 발전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하고 협력 관계가 좋으면은 사실 시너지를 얻을 게 상당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뭐 철도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플랜 A만 가지고 저희가 밀어붙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플랜 B로 그 지금 속초 그 국제여객 터미널 쪽에서 차라리 철도를 물류나 이런 거를 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열차 페리로 연결을 한 다음에
그 열차 저 페리도 이제 수소 선박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해서 TCR이나 TSR로 연결하는 이런 전략들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발시자분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있으세요?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또 질문 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은 우리 토론자들께서 그러면 아까 그 청중에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이현 부장님께서 사실은 말씀하신 북극 항로가 굉장히 기대되고 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오히려 또 거꾸로 우리가 그 기회를 통해서 러시아 측과 이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북극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경유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경유지의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요들이 생길 텐데 에너지 효율화 향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지금 사실은 논의 GTI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를 대량으로 수요할 수 있는 수요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다른 이용 분야에서 기술 발전 속도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액화수소의 기술 발전 속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같이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발전용 연료전지가 이미 상업화돼서 가동 중이니까 그것을 선박에 맞게 옮겨 실는다면 가능하겠지만 아직 선박용 예를 들어 저장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개발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미래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해야 될 수요처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고려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당연히 고려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들도 뭐 좀 반대되는 얘기라서 좀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요. 지금 최근에 작년에 현대자동차랑 그다음에 강원도랑 수소선 실증화 사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근해에서 돌아다니는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그 정도 들어가는 액화수소 규모라든지 연료전지 엔진은 지금 자동차 엔진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단시간 내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방 노선이나 이런 거 뭐 러시아랑 이렇게 굉장히 원양어선까지 생각하면은 거기에 좀 문제가 들리는 게 액화거든요. 액화 탱크를 얼마나 크게 만드냐. 지금 아시겠지만은 우리 지금 액화는 양극단밖에 없거든요. 중간이 없거든요. 아주 작게 만들거나 아주 크게 만들거나. 근데 그게 너무 큰 거는 지금 뭐 우주선, 그러니까 뭐 로켓 쏘는 거나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응용을 못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어차피 기착지가 뭐 속초항이라든지 아니면 동해항이 된다 그러면은 액화수소가 지금 수입되거나 그다음에 액화수소가 탱크가 만들어져서 그게 그곳이 동해안이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을 한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술적인 난제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사실 그 목적이 사실 거기잖아요. 이제는 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 선박을 만들기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게 최적지는 저도 강원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아직 IMO에서 액체 형태로 수소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직 결론이 안 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좀 가야 될 길이 약간 좀 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뭐 터미널링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선박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아모니아를 연료로 활용하는 엔진 내연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만이나 이런 데서 선박용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현대도 아마 그런 식으로 현대중공업도 그런 식으로 개발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장기로 좀 나눠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단시간 안에 강원도에서 액화수소에 대한 수요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 거라고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강원도 자체 내에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까쯤에 현실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은 당장은 운송 분야에서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용한 게 일단 수소 버스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강원도 영동 지역의 리조트들을 연결하는 그런 방안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 수요처들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요, 중기적인 수요, 장기적인 수요가 어떻게 나올 건지 강원도 내에서, 그다음에 한반도 내에서, 동북아 내에서 이런 좀 단기, 중기, 장기적인 좀 관점에서 수요처 개발도 필요하고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런 공급망을 어떤 식으로 가져올 거냐, 이런 좀 다양한 고민들을 좀 해보고, 또 경쟁 기술들이 뭐가 있냐, 이거에 대한 이거 그 어떤 그 위험 회피 수단 이런 것들도 좀 바라보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다른 분 없으시면 이제 시간이 한 5분 또 한 3, 4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제가 그 사회자로서의 어떤 이 세션을 정리하는 거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강원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키포인트인데 주제라 그랬는데 상당히 거기에 그 관련된 답이 답의 해답에 저희가 접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강원도가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또 LNG 선축의 LNG 인수기 규제가 있고 또 수소 생산에 대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개발 수소 사회로서의 그 진입하는 데에 대한 여건을 가지고 북한과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의 어떤 시범 사업으로서 우리가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아까 그 토론이 있으셨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대형 인플라가 이제 수소 관련돼 가지고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이와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천연가스라든지 전력계통이라든지 이런 동북아 에너지 성숙도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양철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에너지 민주주의 그다음에 에너지 가버넌스가 이제 새로운 거로 이제 진화돼가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그 다음에 국가 주도형으로 에너지 산업을 주도한 이유는 소위 말해서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는 것.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은 독점 사업이고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이기 때문에 어떤 민간이라든지 이제 그런 중소기업이 어떤 투자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국가가 주도를 해갔는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가 분산형으로 되니까는 이 국가 주도형에서 지금 분산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역 에너지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랑 분리시키는 것,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탈정치화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북한 문제에서도 우리가 북한의 에너지를 줄 때, 에너지 협력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정치 문제, 북핵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를 디커플링하느냐.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한 거가 필요 조건. 아까 우리 윤정 박사님도 얘기했듯이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지 천연가스 사업이라든지 전력계통 연계라든지 여러 가지 동북아 에너지 협력.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도 유엔 제재 대상인지 아닌지 사실 민생용 그에 대한 지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거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 이해로는. 근데 이거를 이제 가령 군사용이라든지 산업용으로 들어갈 때는 제재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문제가 에너지 협력,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는데 반대로
우리가 북한에 에너지를 주고 북한에 강제를 지원해 줄 때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기가 체제가 보장된다는 어떤 그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충분조건적인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이 에너지 협력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왔다는 것을 하나의,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러시아 문제니 이런 것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게 있죠. 근데 강원도에서의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어떻게 하느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파이낸싱입니다. 아까 우리 이완호 부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보조금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 사업이 보조금이 중단되면은 그 사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소위 말하는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경제성을 가질 것인가가 이 강원도가 앞으로 수소 그거 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업. 지금 수소 산업도 정부 보조금,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같은 거 할 때도 정부 보조금, 그 다음에 북한에 할 때도 남북 경협 기금이 있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이 보조금에서 디커플링되는, 해가지고 시장성을 가지고 시장 자생력을 가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에 40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좋은 토론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저희와 같이 해주신 여러 총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로 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강원도의 미래 모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